지금으로부터 불과 5년 전의 일입니다. 김정은의 목숨이 날아갈 뻔했던 참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을 사주한 곳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다? 아? 이런 뉴스 보도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실제로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 2017년 6월에 보도한 기사인데요. 김정은과 롯데의 지도자 기자 스이조스키などに捜査を使い実行要素方法を考慮したこの政策は国家商品が主導金正恩の引退や亡命暗殺などが含まれていた 김정은이 타고 있는 자동차, 기차, 수상스키 등의 조작을 가해서 사고를 위장한 방법을 고려했다. 이 정책은 국가정보원이 주도했다. 어머. 김정은의 은퇴, 망명 혹은 암살 등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계획에. 와. 아니 대한민국 정부가 사고를 가장해가지고 이런 김정은을 죽이려고 했다. 이게 진짜일까요? 이거 엄청난 뉴스잖아요. 근데 이게 아사히 신문이 보통 신문이 아니거든요.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찌라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박. 이것도 뭐 상케이나 이쪽하고는 조금 다른. 그렇죠. 상케이랑 예. 그러니까 이제 사상 계열은 다르지만 어찌됐든 일본을 대표하는 그 언론 중에 하나예요. 예. 아니, 이게 진짜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가요? 여기서 국가정보원이라는 게 대한민국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 이런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과연 저게 무슨 뉴스인가? 지금 뭐 처음 들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북한이 직접 극대노를 하면서 이 진상을 밝혔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보위성 대변인 성명. 최근 미 중앙정보국과 괴뢰 국정원이 우리의 최고 수뇌부를 상대로 생화학물질에 의한 국가 테러를 감행할 목적 밑에 암암리에 치밀하게 준비하여 우리 내부에 침투시켰던 극악무도한 테러 범죄 일당이 적발되었다. 최고 수뇌부 가까이에 접근하지 않고도 방사성 물질이나 나노 형태의 독성 물질과 같은 생화학 물질을 이용한 암살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며 6개월 혹은 1년 후에는 치명적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 이후 평양에 자리 잡은 김모놈과 생화학 물질에 의한 테러를 직접 실행할 대상에 대한 매수 및 행사장 침투 수법을 제시해주면서 가장 효과적이고 성공 확률이 높으며 안전한 수법을 선택하여 보고하라는 지령을 주었다. 국가보위성은 지구를 통째로 밟아내서라도 억센 집게발로 마지막 한 놈까지 잡아내어 정의의 무쇠 주먹으로 무자비하게 죽탕쳐 버릴 것이다. 그걸 안 웃고 어떻게 저걸 읽었을지. 저걸 집게발로 익숙한 거예요. 지구를 다 밟아서 뚫어서. 집게벌, 호모사피엔스가 집게벌이 어디 있어? 근데 이거 아니요, 근데 지금 웃음 참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생화학 물질로 이 김정은을 테러를 감행했다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영화 시나리오 같은 얘기 같은데 2017년도 영상이잖아요. 아니 이때 아직 탈북 전이었던 장혁 씨. 네, 저는 이거 봤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사실 옛날에는요, 뭐 수뇌부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었다는 것조차 언론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지. 그쪽은 성역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런 상상 자체가 불경한 거예요. 그러다가 김정은 집권하면서 이제 장성택 치면서 막 부모를 잃고 어린 조카에게서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막 그런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갔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주민들한테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이런 형태의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기 시작하는데 언론 플레이. 2017년 되니까 사람들이 잘 안 속죠. 네, 그래서 반은 뭐 좀 같이 이렇게 공부한 사람도 있었고 반 정도 네 제가 그 속에 속했는데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서 나노과학이 그 정도로 발전했나 이제는? 네, 뭐 손 안 대고 이제는 코 푸는 수준으로 6개월 뒤에 소리 없이 죽인다? 오, 많이 발전했구나. 저는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사실 그 아사히 신문에서 발표했던 내용하고는 조금 이제 차이가 있어요. 그러네. 그래서 뭐 기계를 의도적으로 고장을 내서 혹은 조작을 해서 사고가 나는 쪽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뭐 북한 내부의 방송 발표에 따르면은
생화학 공격이 있었다. 그러네. 미국과 우리 국정원이 손을 잡고 김정은을 암살하려 했고 평양에 실제 누군가를 침투를 시켰다. 이런 내용의 요지가 들어 있는데요. 바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는 저희들이 직접 했잖아요. 김정남 암살할 때.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뉴스가 나오면 사람들끼리 그 방법이 뭔데 이런 논쟁이 붙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발전돼서 DNA 반응하는 그런 생화학 무기를 만드는데 그걸 뭐 어디다가 사용하는 공간에다 이렇게 뿌려 넣으면 DNA 임자가 가서 이렇게 만졌을 때만 반응해서 썩어간다. 그런 식으로 미국에 있을 네, 상상력을 키우는 그런 근데 시간이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사망에 이르기까지 1년이나 걸려요. 그래야지 진범이 안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실제 그게 과학적으로 가능하냐고. 저희가 모르죠. 네, 저 화학 전공 안 해요. 1년 뒤에 지연해서 죽음에 이르는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약간 회의적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아사히 신문 정도 되는 매체가 저 정도 진짜 어떤 지금 바로 이웃 국가에 국정원을 딱 특정 지어서 그러게. CIA와 함께 이런 종류의 작전을 수행했다라고 발표할 정도면 뭔가 소스가 있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체하는 소스. 저도 그런데 저는 제가 취재한 내용도 있으니까 북한이 좀 과장되게 표현을 했어도 아사히나 지금 북한이 직접 얘기하잖아요. 저는 어느 정도 실체적인 무언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 실체적으로 작전이 있었으면 작전명이 있었겠지요. 작전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토끼 사육이었어요. 토끼 사육? 사육은 뭐야? 하필이면 왜 토끼 사육일까요? 왜? 토끼 사육? 왜요? 사육은 키우다잖아요. 네. 근데 사육 이거를 한자를 바꿔버리면 다른 뜻이 돼요. 한번 보실까요? 울사에 죽을 사자의 고기육. 그러면 김정은을 이 케이지에 넣어두고 죽여버리겠다 몸을 시간 들어서. 사육시키다가 죽여버리겠다 이런 뜻이 됐다는 거예요. 대박이다. 이걸 어떻게 그러면은 이거를 김정은 바로 앞에까지 이것을 가져갈 것인가 아주 장기적인 그런 플랜을 짰다고 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앉는 의자라든지 뭐 손을 대는 무슨 뭐 이렇게 책상에 조금씩 발라가지고 네. 서서히 죽이는 거 또는 이 냉온풍기 뭐 에어컨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바람 나오는 구멍에다가 저 분무기를 설치해 놓은 다음에 김정은의 음성에 따라서 스위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래서 김정은이 아이고 여기 덥다 그러면 빙 돌아가면서 분무기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맹독성 물질인지 화면 보시죠. 어딘가에서 준 차를 마셨는데 그러고 나서 몇 주 뒤에 죽었다. 푸틴을 저격했던 그 언론인이었는데 맞아. 예, 홍차로. 비행기에서 줬댔나 뭐 어디서 줬댔나 했대. 그렇죠. 마셨 공항에서. 북한이 당시에 굉장히 구체적인 발표를 이어가는데 이 독살이죠. 독극물을 이용한 생화학적 방법으로 암살하려는 시도와 관련된 북한 내부 관계자를 이미 다 붙잡았다. 그래서 그 조직의 실체까지 우리는 다 파악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민국 국정원이 어느 정도 연루돼 있다는 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고 계속 발표를 이어가요. 북한이. 그러면 이 북한 입장이잖아요. 그럼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당연히 기자들의 취재가 있었으니까 입장을 발표하는데 그 스피커 주체가 어디였냐면 통일부였거든요. 통일부 부대변인이 당시에 입장을 발표합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 발표를 보면 좀 궁금해지죠. 어떤 대응을 했을지. 그러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함께 이게 보시죠. 뭐야? 이런 게 있었어? 6월 30일. 이걸 좀 몰랐네요, 저는. 최근 일부 외신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된 잘못된 보도로 인해
남북 관계 또는 한미 관계에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통일부에서는 관심 사항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사히 신문 보도를 반박을 한다. 사실무근이라고 반응했다. 근데 사실 무근이라고 반응은 무반응인 거잖아요, 지금 사실은. 우리는 코멘트 안 하겠다. 사실 무근이다. 아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된이라고 사실 무근이다.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아니 전지적 허 작가님 시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허 작가 의견. 전지적 어작가 시절 새로운 코너입니까? 진짜로 이게. 알겠습니다. 재밌겠다. 재밌다. 국정원의 발표는 사실 무근이라고 했던 거는 그건 이제 논외로 치워놓고 애초에 통일부에서 브리핑을 할 때 이거는 원래 예정돼 있던 질문이 아니, 그러니까 그 질문을 받은 상황이 아닌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먼저 얘기를 꺼낸 거잖아요. 그리고 말했던 굉장히 수사적인 내용이죠.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된 그런 기사 보도가 있었다. 이거는 사실상 이제 상대가 외신이고 아사히 신문이라는 외신이고 정말 사실관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따지고 들어갈 수 있는 이후에 이 문제가 오히려 더 발화돼서 커질 수 있는 이런 문제를 미리 막을 수 있도록 그냥 정치적 수사로 때운 게 아닌가 어중뜨게 애매하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 참 묘한데. 뭐 모르겠어요. 이게 보면은 그 정확하게 짚으셨는데 통일부에서 뭐 외신이라서 우리가 좀 소극적으로 대응한 거 아니냐라는 거 있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에 산케이 신문이랑 우리가 소송전도 벌인 적이 있어요. 우리 정부가. 맞아요. 거기 편집국장 하나 이런 데 왔다 가는 거네. 예. 근데 이 통일부 부대변인이 자처해서 기자들 눈치를 싹 보더니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위에서 지침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 표현이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된 잘못된 보도라는 표현이 사실은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만약에 재밌네. 정말로 사실무근, 국정원은 원래 사실무근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나중에 알고 보면 사실이야. 정보기관이니까. 국정원은 일단 밥 먹었어? 사실무근이야. 무조건.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국정원 사실무근이라고 해야 돼요. 만약에 정말로 허무맹랑한 웃기는 얘기였으면 아사히 보도가 이 정도 논평도 안 해요. 기자들 물었을 때 대변인이 하하하 웃으면서 상상은 뭐 자유죠.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아예 기사 못 내버리게. 그 영상도 못 쓰게. 정색하면서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된. 그럼 사실관계 확인을 해보면 뒤에 붙이잖아요. 통일부는 앞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더 해보겠다라는 얘기도 뒤에 붙이잖아요. 뭔가 평소와 다른 굉장히 애매모호한 답변이라는 거죠. 관심 사항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설사 사실이다 하더라도 정부의 공식 입장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김정일을 죽이려왔다. 아이고. 북한은 유엔에 가입된 국가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테러 지원국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사실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명분까지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 간에 지금도 아니에요. 우리가 절대 이건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정말일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북한의 말도 조금 SF가 좀 많이 섞인 것 같고, 근데 여기는 원문에도 없는 갑자기 CIA까지 끼워놓고, 뭔가는 있을 수 있는데 SF를 섞었어. 네, SF를 좀 섞은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좀 이상했어요. 박근혜 정부가 굉장히 이상했던 게 뭐였냐면 뜬금없이 아마 뜬금없었어. 기억나죠? 뜬금없었어. 갑자기 곧 그 북한 붕괴론 있죠. 북한 붕괴론에 사로잡혔어요. 북한이 곧 멸망한다, 붕괴한다. 그래놓고선 또 뭐까지 했냐면 2조를 들여서 곧 북한이 망하면 그 탈북민들이 올 거 아닙니까? 몇만 단위로 10만 단위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소를 난민 시설을 2조를 들여가 짓겠다라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 박근혜 정권 내 매파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강경한 사람들, 이념으로 모든 걸 바라보는 사람들 일부가 북한에서 갑자기 고위층들이 막 망명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많이 들었던 얘기가 아랫사람들이 좀 뭐랄까 탈북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막 넘어오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정권이 붕괴할 조짐이다. 뭐 이런 얘기가 떠돌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김정은만 날리게 되면은 우리는 통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환상에 사로잡혀서 실제로 이러한 일을 도모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이런 게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충성 경쟁이 있었다고 해요. 충성 경쟁이. 박근혜 정부였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밑에 있던 뭐 국정원 등등등 이제 그 고위 관리들이 어떻게 쓰든지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제 좋은 인상을 받기 위한, 주기 위한, 눈도장을 받기 위한 그런 경쟁을 벌였다고 하거든요. 대통령에게. 있을 수 있죠, 그건 뭐. 근데 너무 경쟁 심하다 보니까 그걸 명랑 보고서라고 그때 놀렸다고 해요. 명량. 이거를 올리면 대통령이 웃었다 해서 만족을 해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뭐 북한이 곧 내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라는 누가 보고서를 올리면 아닙니다. 2년 후에 망합니다. 라는 보고서가 올라가고 5년 후엔 반드시 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통일은 대박입니다. 통일은 대박입니다. 김정일 또는 김정은을 우리가 죽일 수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 경쟁, 충성 경쟁이 있었다고 하죠. 그러나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때 그 박근혜 정부에 있는 외교안보 라인들을 많이 잘 아는데 취재도 많이 했었고, 근데 그 사람들이 허무맹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에도 활약한 사람들이 있고 정권이 바뀐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외교안보 라인의 수장 역할로 싱크탱크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안보 라인은 그래야 돼. 안보 라인은 그래요. 이어지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전혀 명랑 보고서 만들 분들이 아니에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 통일은 대박입니다라는 문구가 갑자기 등장한 게 생뚱맞은 상황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 정도의 전문성 있는 외교안보 라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 한중 관계가 되게 좋았어요. 남북 관계에서 가장 큰 변수의 축은 중국이잖아요. 근데 한중이 그 어느 때보다 밀월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중국이 예를 들어서 중국의 시진핑이 승인을 안 해주고 있는 그런 비슷한 상황이었죠. 그 상황에서 완전히 김정은에게 내부에서 공기가 일어나서 김정은의 신변에 굉장히 중차대한 변화가 생기고 김정은을 제거하는 내부의 무리가 군부를 접수하게 되고 그 북한 군부를 접수하게 된 봉기를 일으킨 무리가 우리 국가정보원과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고 중국이 그걸 묵인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통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형태의 계획을 박근혜 정부가 당시 세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 너무나도 로드맵이 구체적이었어요. 박근혜 정부가 내세웠던 게. 북한의 구체적인 연수 횟수까지. 북한의 내부 변화에 따른 우리가 준비해야 될 데이터들에 대한 대책들이 너무 구체적으로 나와서 그때 많은 기자들이 이상하다 했었어요. 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북한의 발표가 아주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니었다라는 거, 지금 이제 우리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죠. 그 증거들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라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2017년에 있었던 김정은 암살 시도, 오늘 이만갑에서는요 그 증거들의 퍼즐을 하나씩 맞춰가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자, 김진 기자가 상황판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예. 단순하게 상황판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태고, 포괄적으로 말하면 뭐 부인하고 있다 정도인데, 북한이 워낙 자세하게 해당 사건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건 북한 측 발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입니다. 자, 먼저 북한의 최고 존엄 김정은을 제거하려 했었던 암살 작전이 있었다라는 거고, 북한 발표에 따르면 여러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가장 중요한 등장인물은 바로 북한의 혁명 조직원으로 알려진 김성일이라는 인물을 북한은 특정합니다. 혁명을 말하는 북한 내부 혁명 조직원으로 평양에서 엄청난 거사를 행동에 옮기는 역할을 맡았다라고 북한이 지목을 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혁명 조직원과 유기적인 연락을 통해서 뒷배를 봐줬다라고 북한이 지목한 바로 대한민국 국정원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건 북한이 매우 구체적으로 국정원 요원의 성씨를 공개합니다. 한모 팀장이라고 북한이 공개를 해요. 한 팀장. 근데 북한이 지금까지 우리 국정원 요원의 성과 정확한 직급을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국정원의 한 팀장. 그럼 북한이 밝힌 이 한 팀장의 역할은 뭔지가 중요한데, 한 팀장은 북한 내부 혁명 조직과 긴밀하게 연락하며 암살에 필요한 물품과
지원금, 활동 자금 등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라고 북한은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 중요한 건 이 국정원을 통해서 활동 자금이 어디로 전달되는지 돈의 흐름도 좀 살펴봐야 하는데 여기에서 세 번째 주요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조 씨. 마치 넷플릭스의 드라마 수리남처럼 정보기관과 협조하는 민간인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바로 조 씨예요. 한국 사람인데 중국에서 크게 사업을 하는 한국인 사업가 역할을 맡았다라고 북한이 발표를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조 씨의 역할은 뭐였냐? 중국에서 국정원의 자금을 현지로 세탁해서 세탁한 돈을 혁명 조직으로 가게 하는 네. 돈 세탁, 자금 세탁 역할을 맡았다라고 북한이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인물, 우리가 너무 익숙한, 제가 너무 익숙한 인물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등장을 하는데 바로 도희윤 놈. 도희윤 놈. 도윤노? 도희윤 놈. 북한의 혁명 조직원과 무려 2년 동안 목숨을 건 연락을 주고받은 인물 도희윤 대표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진짜, 예. 아니, 이게 남북 사건을 어떻게 보면 엄청난 휴민트신 거는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또 25명 탈북 단체 사건을 기획하시고 와, 정말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totally off guard. The more than 20 Koreans reached their long-awaited destination, South Korea. 진정한 암살 작전에도 이렇게 아니 이거는 하신 거예요? 너무 일이 크잖아요. 이거는 그러게. 2년 동안이나 계속 접촉을 하셨다고요? 맞습니다. 제가 우리 너무 익숙하니까 이제 아우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제가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은 정말 2년 넘게 오랫동안 연락을 해왔고요. 먼저 우리 아우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죠. 네. 제가 맡고 있는 우리 피랍탈북인권연대라고 하는 그 단체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넘겨받으면서 제가 바로 도희윤 대표인데 누구냐고 제가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그때 아우가 저는 오랫동안 대표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 오랫동안 봐왔다 그러니까 좀 섬찟하기도 하고요. 이야, 아니 아까 그 김성일이란 그분 맞죠? 예, 맞습니다. 그 아우가 김성일? 예, 맞습니다. 그때 저한테 이야기하기로는 러시아에서 나와 있는 노동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고요. 북한에서는 이제 자기가 전공한 것은 화학공학을 전공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대화를 하면 그 친구도 이제 일과 시간이 있으니까 일과 시간을 다 마치고 저하고 대화를 해야 되죠. 네. 북한은 다 감시 체제니까. 그러면 저녁 늦은 시간부터 진행을 하게 되면 뭐 12시는 그냥 넘어가는 거고요. 뭐 새벽 서너 시까지 계속 서로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럴 때 간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님 지금 저는 제 방에서 뭐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뭐 연락하시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저하고 대화를 하다가도 형님 잠시만 뭐 밖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좀 나갔다 오겠다. 이것은 뭐냐면 아마 우리 탈북인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노동자로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다 집단 생활을 하고 있죠. 자기 공간이 없죠. 자기 공간이 있다는 것은 이 상당히 상급 의 어떤 수준에 있는 사람이다. 컴퓨터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확인을 하게 됐었습니다. 개인 사무실이 있다.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남북의 사람이 서로 몰래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라는 건 얼굴도 못 보는 사이고요. 뭐 화상 통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서로를 믿게 되는 데까지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호섭대상 아닌가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사실 저희 사무실로라든지 뭐 제 컴퓨터 같은 경우는 해킹도 많고 여러 가지 연락이 많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많이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던지고 또 이건 전화상으로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그 대화를 제가 녹취를 했다가 다시 한번 풀어서 앞뒤를 한번 맞춰보고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그렇게 하는 와중에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서 그쪽도 마음을 열고 저도 또 나름대로 보다 더 객관적인 차원에서 그들을 뭘 도와줄 수 있을까 그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형아우 이 정도로 저희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됐던 거고요. 김정은 정권에 뭔가 반기를 든 인물과 나눈 SNS 대화를 저희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머머머. 제가 이제 보냈던 첫 그 화면이네요. 예. 대표님 오늘은 시험 통신으로 그리고 매일 기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근데 서아 씨 이거 연락 주고받는 거 쉬운 거 아니죠? 한국 사람하고? 그러니까 일하다가 뭐 한국 사람이랑 통화하면 진짜 버이브에 걸려서 뭐 소환되기도 해요. 근데 서아 씨도 해외에서 일을 했었잖아요. 네. 주변에서 뭐 이런 경우를 봤다던가. 근데 저희가 이렇게 되는 통화를 할 수 있는 식당도 있고 못 할 수 있는 식당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있던 식당은 한국 분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영상 통화도 했어요. 그런 식당이었어? 라떼는 말이요. 절대 안 됐거든요. 같은 식당 아니에요? 같은 식당인데 네. 전화 통화를 못해? 전화 통화는 저희 전화 통화하면 그냥 바로 북한행이에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식당이 2개 있어요. 근데 수희 언니랑 같이 일하던 식당은 그게 안 되었어요. 근데 제가 다른 지점으로 갔는데 그 식당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편하게 영상 통화도 하고 정치적인 색깔만 띄지 않으면 편하게 영상 통화하고 뭐 식당에 오세요 이렇게 한국 분이랑 통화하고 한국 사람 아무도 몰라 이거를? 그러니까 서로 그냥 눈 감아주는 거죠. 지배인이 눈 감아줘요. 아, 지배인이. 일부러 맞아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기 그래. 때문에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많고 나중에는 저희 신랑이 저한테 홍콩에 가서 전화기를 사다가 저한테 줘서 제가 그 전화기를 사용했어요. 전화기요? 가지고 있어요? 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어요. 홍콩에 샀던 거를? 봐봐요. 네. 그냥 보통 전화기가 아니야? 보통 전화기가 아니야? 저기 전화. 네, 남들이 봤을 때 그냥 차키처럼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그냥 차키처럼 눈썹이만 하려고 이런 걸 힘들게 홍콩에 가서 신랑이 어머머머. 피사의 장난감인데? 이렇게 이렇게 대박이다. 이게 진짜 전화기예요? 네, 돼요, 전화기. 전화기가? 여기 뒤에 배터리 끼워서 캄보디아 심을 끼워서 전화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전화기라고? 네. 이거 뭐 이렇게 들고 안 저희 들릴 것 힘 같은데 좀 이게? 쓰려고. 옛날에 우리나라도 있었어 조그만 거. 근데 저렇게까지 잡았었나? 네. 근데 사장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눈 감아주는 식으로. 어머, 대신에 그 신랑이 지금의 신랑이 사장한테도 잘했겠지. 잘했어요. 그래서 선물도 괜히 갖다 주고 형님 하면서. 저희 신랑도 잘했거든요. 근데 왜 저한테는 안 해요? 갑자기 중요한 얘기에다가 왜 신랑 자랑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이 김성일이란 사람 본명인지 익명인지 모르겠습니다.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도 아니고 한국의 인권 운동가와 접촉을 한 거예요. 이런 대화 내용이 만약에 적발이 된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반국가 음모 전복죄가 되거든요. 체제 전복. 그렇죠.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당사자는 물론 죽는 건 분명하고요. 그러니까 기소를 하고 그렇죠. 재판을 하고 처벌을 하고 이런 게 없고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이 사람 조사 후에 이제 뭐 알아볼 건 다 알아보고 그다음에 사형. 근데 본인만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옆에 가게, 친척들 3대까지. 예? 3대까지 그렇게 하고 주변에 남자 집안 가족들은 정치범 순서 무조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왜 끌려갔는지도 모르고요. 심지어는 그 사람이 가족인지도 몰랐던 사람까지. 맞아요. 영화에서 봤어. 대를 끊어버리네. 대를 끊어버리는 거죠. 와. 그런데 이 혁명 조직원과 이 도의원 대표님의 대화 수준은 목숨이 10개라도 불가능한 아주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우리 조직은 평양에 존재하는 김씨 독재 체제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연구하는 조직입니다. 소수의 인원이며 보안 관계로 더는 늘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 조직이 발족한 것은 한 10년 전입니다. 우리 조직은 공식 명칭을 달지 않습니다. 저희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정확한 양력과 그들의 사생활 자료가 필요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료를 모으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또 어떤 자료는 날조된 것도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만이 북한 인민들을 납득시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는 보내드릴까요? 아니면은 문서로 필요하신가요? 선생님께서 활용하기 좋고 운반하기 좋은 방법으로 염두에 두고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는 대화방으로 보내주시면 좋고 제가 좋다고 하는 내용만 골라서 SD 카드로 넣어서 대표님 오실 때 가지고 왔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셨다고요? 실제 나눴습니다. 그대로네요. 이게 진짜구나. 아니 목숨이 10개야. 야, 이 도희은 대표님이 그래서 김성일에게 보냈던 SD 카드.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이 안에 들어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 대화를 주고 받으셨고 그게 지금 SD 카드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네요. 예, 저희들이 쓰다가 하나가 남은 게 있더라고요. 예. 와, 야, 이걸로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뭐 설득한다는 네.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지 궁금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미 세뇌가 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려면은 글쎄 저 안에 어떤 콘텐츠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야? 자, 여기다 넣습니다. 이미 세뇌가 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려면은 글쎄 저 안에 어떤 콘텐츠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야? 자, 여기다 넣습니다. 네. 김정일의 여인들, 성혜림에 대하여, 아웅산 요소 테러 사건, 영화 베를린, 철갑상활. 철갑상어는 또 왜 여기다 넣었어요? 자, 궁금해요. 여기서 이제 아웅산 같은 경우는 이것이 이제 북한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한국의 자작극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북한에 의해서 저질러졌고 엄청난 테러의 진범이 바로 북한인데 그것을 다 남조선에게 다 떠넘기고 있었던 이런 거짓된 선전선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겠다 이런 차원이었던 거죠. 다른 거는 제목만 봐도 왜 우리 대표님이 했는지 알겠는데 철갑상어는 뭐예요? 미식이야. 이게 보통 철갑상활 이런 제목은 이제 좀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건 영화가 아니고요. 이것은 그 사진들이고 북한 주민들은 정말로 고난의 행군처럼 굶어 죽고 있는데 철갑상어 아마 한국에 와서 드셔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한 번 정도 먹어봤는데 저 기억이 별로 없는데 북한의 철갑상어라는 것을 매 끼니마다 먹고 있는 김씨왕조 그들의 호화 생활 이런 부분들이 북한 주민들한테는 그냥 검소하게 사는 것처럼 가짜로 비춰지고 있잖아요. 이것을 북한 주민들이 제대로 알리게 되면 북한 주민들이 사실 그 김씨왕조의 세뇌된 그 틀에서 깨어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위험한 자료들을 담은 SD 카드를 북한 주민에게 뿌리는 게 사실은 관건이잖아요. 이 혁명 조직원이 그 계획도 밝혔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김일성 광장이 비둘기를 잡아다가 발목에 카드를 달아주면 광장으로 날아가 거기에 돌아치면서 카드를 떨어뜨릴 수 있죠. 비둘기를 붙잡아도 비둘기 보고 누가 카드를 달았는가 하고 묻겠습니까? 주로 평양을 위주로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네, 밤에 대학가를 향해 무인기를 날리면 카드를 탑재하고 300m는 비행하며 마당에 착륙할 수 있습니다. 또 자전거를 타고 재빨리 기동하면서 뿌릴 수 있습니다. 북한은 밤이면 캄캄한 세상입니다. 저희도 예전에 이 버스 환풍기를 열고 그 위에 전단을 두면 이 버스가 출발하면서 전단이 확 뿌려졌었죠. 지방은 우리가 출장 가서 바지 주머니에 가득 넣고 작은 구멍을 뚫은 다음 걸어가면서 바지 구멍으로 하나씩 떨구면 가랑이를 타고 신발등으로 해서 바닥에 떨어지는데 비가 오는 날을 선택하면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걸 연구를 했네요. 네, 연구를 했는데. 아니 근데 보이부 출신 이 철원 씨는 이 방법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시도할 만한 방법인가요? 어때요? 이게 딱 들었을 때 현실성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혀. 저도 이해. 이거는 백해무익한 겁니다. 김일성 광장에 나가서 비둘기를 잡겠다? 그거는 뭐 하는 거죠? 그거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잡다가 잡힌 그렇죠. 그리고 비둘기는 있어요? 비둘기 있어요. 많아요. 네, 비둘기 키우는 집들도 있으니까 비둘기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보니까 방법상의 문제예요. 그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도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고 대상과 수준에 따라서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일반 북한 주민들한테 김씨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한테 이제 여기서 말한 것처럼 먹는 쪽.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들은 김씨 부자죠. 이 이해관계가 뭐 좀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의 대상에 따라서 해야 되고 이 방법도 자전거 타고 가면서 카드 뿌리고 이거 한다는 거는 바로 잡힙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게 되면 이게 그 SD 카드 방금 조그맣게 본 그 SD 카드가 장마당에서는 5달러 이상에 팔린대요. 그때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게 충격이었죠. 5달러 이상이면 북한은 엄청난 돈이잖아요. 이 5달러가 북한 주민들한테는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만약에 눈치 못 채게 그것을 주울 수만 있다면은 절대 보이부에 갖다 바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러의 가격이. 예. 이 5달러짜리 가치가 되니까. 지워버리고라도 내가 지워버리더라도 이걸 내가 갖고 있지. 뭐 삐라처럼 이게 갖다 바치질 않는다는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더라고요. 충분히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저는 근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게 이 도희윤 대표님 사실 뭐 북한 혁명 조직과 통화도 하고 물건까지 막 보내주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시는데 이게 대한민국에서도 괜찮은 건지 이게 국가보안법이나 뭐 이런 거 괜찮은 거예요? 맞죠. 예. 그런 부분도 저도 상당히 많이 염려를 했죠.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이 엄연히 존재를 하는데 그 국가보안법의 효력이 발생이 되려면 북한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해하려고 하는 목적의 세력과 결탁을 해서 대한민국에 피해를 줘야 되는데 이것은 북한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세력들과 저하고 만난 거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국가보안법 저촉에는 저촉이 안 되는 걸로 제가 나름대로 안심을 했고 또 다방면으로 제가 알아봤는데요. 다만 이제 이것이 남북 교류협력법 그런 위반은 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충분히 이런 부분들 가지고 국정원 친구들한테도 이런 부분들을 좀 물어봐서 문제가 안 되는 상황 하에서 제가 움직였습니다. 국정원 번호 몇 번이에요? 111이죠. 국정원 번호 처음 알았어요. 아니 근데 국보법을 위반해 보신 적이 있어요? 신유공 교수님? 저도 있죠. 이거 국보법 위반이 아니에요? 너무 담담하게. 이게 근데 신고가 원래는 통일을 하게 되면 어디로 하게 되냐. 자랑하는 위법인데 몇 번 위반해 보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파티 갔는데 북한 사람이 있는 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어떻게 해도 주민 접촉 신고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죠. 유학 갔을 때 파티에 갔는데 북한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같이 술 먹고 이 얘기 저 얘기 나눴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상 실정법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을 접촉하기 전에 미리 신고해서 허락을 받은 다음에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금품을 주는 거 이것도 문제고 지금 근데 다행히도 신고를 하셨잖아요. 예. 그럼 이 경우는 지금 위반이요? 위반이 아닌 거겠죠. 미리 자기가 얘기했으니까. 오. 자, 북한의 혁명 조직원 김성일이 도희윤 대표님과 긴밀하게 소통을 해왔던 내용들 지금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자, 국정원도 이 사실을 파악하게 됩니다. 사실 제가 취재를 해봤는데 2015년에 국정원이 이 혁명 조직 반 김정은 단체의 실체를 파악하고 접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국정원이 중국의 큰손 역할을 맡았던 동포 조 씨, 한국인인데 그 조 씨를 포섭해서 북한 혁명 조직에게 자금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점이 그때인 걸로 현재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 씨는 평소 중국에서 여러 사업을 해오던 한국인이었어요. 네. 국정원이 그 조 씨의 도움이 필요해서 조 씨에게 부탁을 하나 합니다. 네.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북한 내에서 은밀하게 활동하는 혁명 조직의 수입 제공과 연락 유지를 위해서 가짜로 중국의 임가공 회사를 설립해주고 운영을 좀 해달라. 와. 이거 충격적이다. 라는 요청을 해요. 너무 크다. 그리고 그 임가공 회사를 실제로 중국에 세웁니다. 그리고 조 씨는 한국인이잖아요. 직접 운영하면 안 되니까 중국 동포 허모와 김모를 내세웁니다. 그리고 허모와 김모라는 사람을 통해서 북한 사람 박항림을 접촉했다라는 내부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이 일각에서 현재 보도가 되고 있고요. 북한이 이 민간인 조력자의 존재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금 내용과 조달을 일치합니다. 임가공 업체를 세웠다라는 거는 자금 조달을 위한 일종의 돈 세탁을 위한 창구인 건가요? 돈 세탁을 위한 허위 컴퍼니인 거죠. 위장 회사. 네, 위장 회사. 지원금은 얼마나 보낸 거예요? 그 액수는 정확히 몰라요. 민간인 조력자 조 씨의 인터뷰 증언에 따르면 한 번에 4만 달러, 우리 돈으로 5,500만 원 정도를 보낸 적도 있다. 한 번 송금에. 라고 하고 들어간 돈이 적은 단위는 아닌 것 같아요. 뭐 국정원에서는 늘 이런 일을 하잖아요.
모두 정보기관에서 다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정말로 구체적인 프로젝트, 그러니까 북한에다가 뭐 휴민트, 북한의 민주화라거나 아니면 체제에 반항하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가서 국가 원수를 암살하는 작업에 돈을 댔다. 이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아주 살 떨리는 문제거든요. 살 떨리는 문제. 아, 그래요. 네. 이 궁금증이 하나 남는데 이 김성일이 계속 언급하고 있는 이 혁명 조직 있지 않습니까? 도 대표님한테 언급을 한 적이 있는지 여쭤보려고 그러는 건데 이 혁명 조직 규모가 대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저한테 이런 표현을 했어요. 형님, 저희 조직은 독재의 심장부에 존재하는 조직입니다. 심장부? 그러니까 평양 안에 그 안에 어딘가에 가까이 있는 조직이다. 이게 결코 만만치가 않은 조직이고 오이부가 이 내외 이 조직의 실체를 나중에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제가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도 대표님, 이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도 대표님과 계속 그렇게 주고받았어요. 지금 뭐 깨톡 주고받고 뭐하고 하던 이 분이 김성일은 언제부터 연락이 딱 끊기게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아우가 2016년 말경에 평양으로 들어갑니다. 평양으로 들어갈 때까지는 계속 저하고 연결을 취하죠. 취할 때 저희 능력으로 해줄 수 있었던 것은 아까 보여드렸던 SD 카드 그리고 저하고 계속적으로 평양에서도 연락할 수 있는 위성 전화를 가지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전화기를 이제 계속 제가 기다렸는데 한 번은 제가 아주 중요한 분들 몇 분하고 저녁 식사 자리에 이 친구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안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옆방으로 가서 제가 이제 그 친구 전화를 받았었는데 그 친구가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님이 꼭 좀 이거를 우리 국제사회에 좀 알려달라. 그게 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당시는 평양의 여명거리가 굉장히 조성 중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형 사고가 발생합니다. 대형 사고가 발생, 다시 말해서 짓다가 무너져 버린 거죠. 무너졌는데 지하에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무너져 버렸는데 사람은 구조해 낼 생각을 안 하고 위를 다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몇백 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그냥 매장을 시켜버린 거죠. 이런 사실을 보고 제가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위험하지만 형님한테 급하게 이 내용을 전한다 하고 이걸 좀 국제사회에 좀 알려달라.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이제 제가 잘 아는 외신 기자들하고 이 내용을 공유를 합니다. 북한 정권의 2인자인 최룡해가 여명거리를 급히 방문했습니다. 지휘관들이 돌격대원들에 대한 후방 보장 사업을 짜고 들며 그들의 생활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돌봐줄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한 북한 전문 매체는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은 뒤 최룡해를 현장으로 급파해 사고 수습과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2017년 4월에 국정원에게 어떤 요청을 하냐면 원래 한 달 뒤에 국정원이 활동 자금 플러스 여러 가지 이제 설비 자재들을 중국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공급할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한 달 전이 4월에 조금 당겨서 이거를 지원해 줄 수 있겠느냐라는 혁명 조직원의 다급한 연락이 국정원 쪽에 왔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5월 5일 중국에서 사업하던 그 조력자 조 씨를 통해서 급하게 이제 물건과 어떤 활동 자금들이 전달이 됐다라는 게 이제 민간인 조력자의 주장이에요. 조 씨의. 그런데 바로 그날 5월 5일 북한이 간첩들을 생포했다. 국정원과 발표를 조모 씨가 연루돼 있다라는 발표가 떴고 이 사람들을 잡기 위한 북한의 체포조가 떴다라는 얘기까지 드러나죠. 정리를 하자면은 국정원에게 어떤 지원을 요청하는 다급한 전화 연락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한이 이들 조직을 일망타진했다라는 보도를 전 세계를 통해서 내놓게 되는군요. 최근 최후 승리를 향해 질풍노도초 내달리는 우리 공화국을 고리밥살하기 위한 적대 세력들의 준동이 날로 악랄해지고 있다. 극악무도한 특대형 테러 범죄의 진상을 논박할 수 없는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만천하에 낱낱이 폭로한다. 이자는 미중앙정보국과 그 턱 밑에서 기생하는 괴뢰 국정원의 살인 악마들에 의해 극악한 테러범으로 전락된 김성일이다. 2014년 6월 당시 해외에서 노동자로 근무하던 이자에게 피랍 탈북 인권연대 대표 도희윤놈을 접근시켜 어이구야. 소름.
돈과 물건으로 매수한 다음 우리의 최고 수뇌부와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적대의식을 불어넣었다. 피라 탈북인권연대 대표 도희윤 놈은 괴뢰 국정원의 끈앞불로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유인 납치를 전업으로 돈벌이를 하는 범죄자이며 수전너이다. 이에 대해 김성일은 이렇게 자백한다. 저는 2014년 6월경 괴뢰 피라 탈북인권연대 대표 도희윤이라는 놈을 이거 뭐야? 이거 좀 자백하는 거야? 목소리는 맞아요? 맞습니다. 도희윤이라는 놈을 인터넷상에서 알게 되었으며 그런가 전화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적들이 반공하고 모략 선전에 속아 넘어가 국히 천하무도한 테러 범죄 행위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괴뢰 국정원 놈들은 김성일 놈에게 판형 컴퓨터로 자유아시아 방송을 비롯한 반공화국 모략 방송들과 선전물들을 대대적으로 시청 열람시키었으며 도시윤 놈을 통해 세뇌 교육을 집요하게 벌려 이자를 부각한 테러범으로 전락시켰다. 수뇌부가 사용하게 될 식료품이나 자동차, 건재료에 대한 수입 출처에 대한 정확한 정보 한 건만 자기들에게 알려주어도 미중앙정보국과 협력하여 거기에 테러 물질을 넣어 들어보내는 것이 최고의 테러 방법이라고 역설하는 것이었습니다. 괴뢰 국정원 것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들여보낸 송수신 기재와 자금이다. 중국 단동의 라이프스 호텔에서 테러 공범자와 만나 해외 연락 거점을 내오기 위한 모의를 사업연담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진행하였다. 5만 달러 지원했다라는 것까지도 이제 넣고요. 필요한 모든 물자와 장비는 회사에서 전적으로 해결해주겠다. 30만 불이 아니라 그 이상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윗분의 뜻이다. 생화학 물질은 이미 미 중앙정보국에 의뢰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주범은 도희윤 대표로 만들어 버리고. 자, 이거 영상 직접 보시고 섬찟하셨겠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보게 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얼굴이 많이 수축해 있고 여러 가지 좀 고초를 많이 겪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많이 느껴지고요. 여기에 사람을 이렇게 이력서를 낼 때 중졸이라고 표현을 해놔요. 중졸. 아, 대졸 중졸. 예, 중졸이라고 북한에서 쓰는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대졸. 중졸이 그 해외 노동자로 자기 방이 있는 그런 데로 나올 수 있나요? 중졸이 그렇게는 못 나와. 그렇죠. 그죠. 왜냐하면 이것은 뭐냐면 정말로 무지몽매한 자기 북한 주민들을 제가 꼬드겨서 혁명 조직으로 만들어서 테러를 하려고 했다라는 걸로 프레임을 지금 짜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해야 인권운동가가 도왔고 또 그리고 북한 내부에 이런 어마어마무시한 어떤 그 조직들이 존재했다? 네. 이게 북한 체제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모욕적인 일이거든요. 네. 그것을 저런 식으로 내용을 만들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자백 영상은 실제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그렇죠. 스스로 말을 하게 시켜서 하는 하는 거지만 예. 굉장히 슬펐는데 저는 이 이후에 혹시 그 소식 들으신 적 있나요? 저희들이 방한 건 이 이후에 혹시 그 소식 들으신 적 있나요?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죽은 걸로 파악이 되는데 가족까지 다 죽은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뿐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은 이 아이를 형님이 좀 맡아서 서울에서 좀 키워달라. 제가 흔쾌히 허락을 했죠. 받아들였죠. 당연히 이거는 내 아들처럼 내가 잘 키울 테니까 빨리 보내라. 제가 그것을 못했던 게 아쉽고 만약에 아들이라도 살아있다면 지금이라도 제 아들처럼 그렇게 키우고 싶습니다. 일단 아사히 신문의 최초의 보도를 보게 되면 여기 뭐라 하냐 국가정보원이 주도했다라고 나오거든요. 이 부분인데 우리나라 정보에서 이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고 뭐 국가정보원에서는 당연히 사실 무근이라고 이제 부인을 했죠.
그다음에 이제 덧붙이기를 뭐라 그러냐, 북한 정권 교체에 대한 구상이나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걸 문서나 정책으로 구체화해서 대통령의 사인은 받은 적 없다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앞에 붙은 북한 정권 교체에 대한 구상이나 생각은 했다. 이게 뭘 의미할까? 과연 우리 국가정보원이 이 사건에 얼마만큼 개입했을까? 이것이 지금 의문으로 남는 거죠. 통일부까지 나서서 우리 국정원을 포함해서 우리 정부는 여기 연계되어 있지 않다. 사실무근이다. 혹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국정원장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충격적인 내용을 폭로하기에 이릅니다. 맞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어떤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왜요? 이병호 원장 재임 당시에 이 굵직굵직한 남북 관련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태용호의 망명 이때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 북한 식당 여종업원의 집단 탈북 또 이병호 원장 재임 시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국정원이 다 깊숙이 개입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테러 모의 불발 사건도 이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이병호 국정원장이 기소가 되는데 바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라는 이유로 국고손실죄 그리고 뇌물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죠. 이병호 전 원장이 재판부에 이 항소 이유서를 냅니다. 법원에. 근데 그 항소 이유서의 내용이 참 흥미로워요. 항소 이유서고 정보기관은 국정원은 수동적으로 방어를 하는 군대와 다르다. 북한 내부에서도 자유사회의 문화나 정보가 들어가면서 주민들이 예전과 달라졌다. 김정은 독재에 반발하는 기류가 분명하게 생겼다. 국정원은 그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건 당연하다. 그런 시도가 중간에서 발각되는 바람에 이병호 원장이 북한의 최고 존엄의 생명을 해치려는 테러리스트가 됐고 김정은이 저를 지구 끝까지 따라가서 죽이겠다라고 했다라는 대목을 이병호 전 원장이 항소 이유서에 직접 시인을 합니다. 만약에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밝힌 게 사실이라면 국정원이 북한의 혁명 조직과 연계돼 있었고 그 혁명 조직이 김정은 암살을 모의했었고 거기에 국정원이 여권과 자금을 댄 것은 사실이다. 이런 얘기로도 볼 수 있죠. 자, 만약에 진짜 순회 제거가 가능했다면 많은 게 바뀌었겠네요.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꼭 한번 드리고 싶은 것이요. 아까도 우리 그 보위부 출신이라고 하는 우리 탈북인 친구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아우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형님 김씨 왕조를 따르는 북한 주민들이 형님 몇 프로로 생각하십니까? 저한테 물었어요. 그 제가 뭐 이렇게 장마당도 이렇게 활성화되는 마당이 한 50% 되겠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2014년, 15년도에 저한테 표현하는 것이 99%입니다. 지금 조금 반항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1%를 5%, 10%로 올릴 때 북한에도 혁명이 일어납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그래서 도운 겁니다. 자, 이 프로젝트가 과연 우리 국가정보원 주도적으로 김정은 암살까지 모의했었는지 여부는 단정할 수 없어요.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김정은 제거를 도모했던 북한 내의 혁명 조직 단체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우리 국정원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전 비유를 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국방부나 우리 합참에게 지금 물어봐도 김정은이 제거됐을 때 유사시에 계획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 합참과 국방부는 없다라고 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김정은의 유고 상황을 상정한 작전 계획, 줄여서 작게 5029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다 인지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꼭 부인을 하더라도 실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드립니다.